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사를 공부하게 된 저는 조민주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사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분량이 너무 많죠. 역사 하면 우리 뭐 반만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천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5천년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많은 분량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긴 해야 되죠. 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시험에 이제 가깝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이고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외워라. 또는 이런 거는 꼭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한국사는 뭐 너무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한국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인 건 맞아요. 자,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공부를 해서 2달 안에 끝내야겠다. 미리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한국사를 2달에 끝내야겠다, 뭐 4달에 끝내야겠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다만 성적이 금방 오르는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계별로 아마 여러분이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적이 오르려면 일단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하는 거고 그냥.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복습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던질 거고 여러분은 그거를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할 거거든요. 받아서는 절대 그게 내 지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복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습하는 방법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여러분이 노력을 해줘야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거는 그냥 제가 던지는 걸 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나름대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를 안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사를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와 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사 공부할 때 차근차근 하세요. 예를 들면 뭐 2번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만 그 다음 텀에는 그 다음 회차에는 회독에는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하면서 질려버릴 거거든요. 한국사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 대신 반드시 복습할 것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 것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한국사를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내용을 나가 볼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일단 한국사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 꼭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좀 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진도가 좀 빠르다. 네, 진도가 빨라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우리는 끝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겠죠, 수업을.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 새 책을 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추록이라고 해서 이제 바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우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좀 볼 거냐면요. 차례를 먼저 볼 거예요. 한국사라는 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시간이 긴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단원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8페이지, 9페이지 나와 있죠? 자, 차례를 한번 쭉 볼게요. 한국사는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될 한국사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실차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총 한국사 전체를 9단원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9개의 단원으로 나눠놓고 있죠. 첫 번째 단원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어 오고 있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는 2가지 정도 개념을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정리해버리시면 돼요. 2가지 개념 정도는.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볼게요. 두 번째 단원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에요. 자, 선사시대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죠?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 정도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자, 통치구조와 정비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 3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단원인 요 단원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단원이 고대의 정치, 챕터 2가 중세의 정치, 그 다음에 근세의 정치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정치예요. 자, 그래서 지금 4개의 단원인 거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자, 여기를 잠깐 볼까요? 한국사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는 전근대사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치, 크게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전근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우리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이게 1단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선사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들은 이제 전근대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대,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4개의 단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기로 따지면 고대는 삼국시대, 대충 얘기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4개의 시기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라고 해서 이 단원은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됐을 때부터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할 때부터 지금까지 2015년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대라고 하는 단원, 근대사회라고 하는 단원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일제시대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은 지금 현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3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근대사는 지금 여러분 최근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 전근대사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정치사부터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 근대사는 약 7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죠. 물론 다 합쳐서 선사시대부터 다 합쳐서 약 7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약 30%. 30%면 여러분 시험이 20문제니까
한 6문제, 꼭 6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여기 이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근현대사는 좀 약하니까 여기 비중을 조금 더 넣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치사에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를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걸 분류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경제사에서도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를 다 정의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분류사로 나눠서 할 건데 이렇게 분류사로 나눠져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치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고대였다가 삼국시대였다가 고려였다가 조선이었다가 조선 후기로 갔어. 근데 다시 경제사로 가면 또 고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삼국을 배우다가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삼국으로 가고 하니까 처음에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이렇게 분류사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두 문제씩은 분류사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니까 뭐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 당연히 어떤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겠죠. 어떤 단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정치사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치사에서 거의 어느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총 20문제 중에서 아까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그랬고 선사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빼고 근현대사에서 아까 대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요. 요거 빼고 거의 다 이제 정치사에서의 문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정치사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사 배울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정치사를 공부를 해두시면 나머지 사회, 경제, 문화사의 내용을 정치사에서 조금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좀 잘 정리해두면 나머지 단원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물론 문화사는 좀 특수해요. 뭐가 많이 문화재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정치사는 거의 한 10에서 10문제 정도까지 거의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근대사에서 한 50%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경제에서 한두 개, 사회에서 한두 개, 문화에서 한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는 내가 조금 더 여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고대라고 하는 건 금방 제가 어디라고 얘기했었냐면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시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고대는 삼국시대, 중세는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근세와 근대 태동기가 있죠. 근세라고 하는 건 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근대 태동기라는 건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삼국 먼저, 그 다음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정치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근세는 조선 전기구나.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자 근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세가 어느 시대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세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고대는 삼국시대. 삼국에서부터 사실은 뭐 통일신라 시대 발해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거, 그 정도로 설명을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역사학습의 목적 한번 볼게요. 4페이지네요. 역사학습의 목적. 본문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역사학습의 목적이에요. 자, 역사학습의 목적은 제가 미리 얘기했죠. 한국사의 바른 이해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온다. 미리 얘기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모르죠? 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만 알까요? 출제자만 아는 거죠.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기 마음이에요. 내고 싶으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제가. 어떤 내용을 질문을 많이 하냐면 여기는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문화재는 안 외우면 안 돼요? 현대사에서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지금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저는? 다 해라? 아니죠.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출제자가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한국사는 다 해야 돼요. 어떤 단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도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따로 집에 가서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면 끝.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고 여러분 넘어가시면 이 단어는 끝나요. 자, 그러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 첫 번째, 자, 제가 두 가지 개념을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죠. 여기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는 첫 번째 개념이 역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역사. 자, 보통 역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좀 애매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야? 알긴 알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죠. 평화가 뭐야? 다 알아.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뭐야? 다 알아, 우리가. 지나온 거. 그렇죠? 지나온 일.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예쁘게, 좀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좀 애매하죠. 자, 역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 있었던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나간 일. 그래서 이거는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자, 지나간 일, 있었던 일을 우리가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지나간 일도 역사긴 역사인데 지나간 일은 말 그대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냐면 모아서 적어놔야 그게 의미가 있겠죠. 즉 지나간 일이나 있었던 사실은 이건 그냥 지나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록으로 남겨야 이게 진짜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역사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있었던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 이걸 우리가 역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서 지금 첫 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었던 일이 되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이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타고 뭐 걸어서 왔든 학원에 왔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일요일이었어.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이에요. 이런 건 변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선을 세웠어요. 조선을 세운 건 누군지 여러분 다 알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그거는 여러분이 보건 제가 보건 여러분이 서술을 하건 제가 쓰건 바뀌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제 일요일이었던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있었던 사실은 누가 봐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기록한 거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를 적어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중요한 일과 제가 생각했던 제 중요한 일은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실이 아니지만 여기는 기록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록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기록해라. 기록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관점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관적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역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객관적 일, 즉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이구나.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긴 건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간 거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럼 역사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객관적 사실, 하나는 주관적 기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개념이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역사라는 건 사실인데 객관적이고 역사라는 건 또 기록한 거니까 주관적이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되게 간단하구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 하냐. 자,
역사학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를 기록할 때 네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게 하지 마. 객관적인 것만 적는 게 역사가의 의무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만 강조한 사람들을 실증주의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실증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사실만 강조한 역사가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는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뭐만 말해라, 사실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관적인 거를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 주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라고 해요. 자,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괜찮은 거고 저것도 괜찮은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야. 이런 걸 상대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상대주의를 주장한 역사학자들은 많아요. 뭐 크로체, 콜링우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또는 이 상대주의와 그다음에 실증주의를 잘 혼합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뭔 말이야? 역사는 사실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어떤 사실이 있었고 그거를 현재에 와서 새롭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역사적 인물 중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장희빈도 있었고 신돈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여러. 예를 들면 장희빈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아는 인물이니까 장희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칩시다. 그럼 장희빈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요망한 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막 왕을 꼬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 만들려고 하면서 그다음 권력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다음 본부인이 원래 있었죠. 본인은 후궁이니까 그 본부인을 막 죽이려고 했던 여자 뭐 이렇게 굉장히 요망한 여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평가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제 평가는 다르게 나오고 있냐면 굉장히 신지식인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뭔 소리냐면 중인 출신이었는데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굉장히 대단한 여자 이렇게 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과거 사실이 또는 과거 인물이 현재에 새롭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롭게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게 E.H. 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사실, 객관적 역사, 기록, 주관적 역사. 자, 사실을 강조한 사람 누구예요? 랑케. 그 다음에 주관을 강조한 사람 누구예요? 카.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여러분이 1단원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제가 4페이지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설명했어요.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내려오시면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 그리고 역사학자가 쫙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실증주의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랑케. 그 다음에 주관적 역사는 상대주의 사관이라고 써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는 가끔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E.H. 카가 했던 표현을 박스로 제시를 하고 이거와 관련된 또는 같은 관점에서 서술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어요. 기록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때 자, 역사를 서술할 때 바탕으로 삼는 사료,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료라고 해요. 다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때 자료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료라고 하죠. 역사를 서술할 때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사료라고 하는데 이 사료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기록이라든가 뭐 옛날에 뭐 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료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료라고 하는 게 꼭 진실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사료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또는 진실이냐
거짓이냐 가짜냐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료가 발견이 됐어요. 또는 사료가 새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건 반드시 진실이야? 아닐 수도 있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봐야 되냐면 진실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걸 사료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료와 그다음에 이 사료를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걸 사료 비판이라고 하죠. 6페이지 보시면 도움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2절에는 역사학습의 목적. 자, 역사학습의 목적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 뭐 역사를 왜 배워? 미래에 대해서 뭐 대비하고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개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이 1단원에서의 두 번째 개념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예요. 자, 10페이지로 넘겨볼까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가면 한국 세계사.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여러분 세계사예요. 한국사예요. 근데 한국사를 단원을 볼 때 항상 세계사가 따라 나와요. 하지만 세계사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사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다만 뭐는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 반드시 중국사는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항상 너무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세계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계사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뭘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냐면 중국사와 세계사를 본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꼭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역사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사와 세계사를 볼 건데 한국사와 세계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보편성하고 특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보편성하고 특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통이야, 일반적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보나 다 똑같이 추구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살건 또는 어떤 체제 안에서 살고 있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행복, 뭐 사랑, 그 다음에 평화, 자유, 뭐 그런 거겠죠. 평등, 이런 걸 바라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건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개념 또는 이런 것도 보편성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역사 발전 단계는 비슷해요. 자, 예를 들면 선사시대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고대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 중세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발전 단계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거의 비슷한 단계로 발전을 해 나간다.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편성.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 다 추구하는 거. 그런 건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나라에만 있는 거.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수성이죠. 이 나라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한국사인데 한국사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해야 되냐?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깊이 있게. 자, 우리나라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그러면 뭐냐?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지역이 아시아죠. 특히 동북아시아, 동부아시아죠. 이 동부아시아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뭐 유교가 있다거나 또는 불교 문화가 있다거나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예를 좀 제가 써볼게요. 자, 벼농사를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유교 문화권이라거나 또는 불교 문화권이라거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일본도 유교 불교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유교 불교 있어요. 벼농사 다 짓고 있어요. 다 비슷해요. 자,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벼농사를 짓긴 짓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교, 같은 유교 문화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벼농사, 유교, 불교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세 가지가 다 비슷비슷해. 이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뭐냐. 자, 봅시다. 예를 들면 변홍사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뭐 일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모여서 어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동노동 조직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두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변홍사를 짓지만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보편성이구나. 얘는 특수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의 보편성, 특수성 봅시다. 유교는 보통 인, 의, 예, 지, 신 뭐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충효 뭐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인과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의 여러 개의 개념 중에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충과 효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의 특징은 충과 효를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구나. 다 유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불교에 있어서는 자,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좀 더 특수한 점 뭐가 있냐면 호국 불교적인 성격이 강해요. 호국적, 나라를 지키는 불교란 뜻이죠. 자, 예를 들면 거란이 쳐들어왔어.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 몽골이 쳐들어왔어. 부처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초조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절을 세울 건데 자, 이 절을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떤 스님이 계시를 받았죠. 꿈에서 뭐 이 절을 지어라. 그러면 이 절을 뭐 9층으로 쌓으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 주변 나라들이 너네 나라에 조공을 바칠 거다. 자,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절을 짓는다거나 탑을 만든다거나 자, 이렇게 우리나라 불교는 뭐냐면 굉장히 나라를 지키는 개념이 강해요. 국가의 안녕을 위한 불교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성격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불교의 성격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현세구복적이라고 그래요. 자, 현세구복적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자, 뭐 죽은 뒤에 천국을 가냐, 뭐가 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언제 잘 살게 해줘야 돼? 지금. 지금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 자, 그래서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건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제가 쓴 것들이 뭐냐? 특수성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모습들.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한국사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편성은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특히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특수성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런 게 특징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네모 2번 한번 보세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자, 11페이지 보시면 한국사의 특수성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충성과 효를 중시했고 두레나 개와 향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특수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더 중점적으로 기억하면 된다. 특수성. 그렇죠? 뭐 보편성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린 특수성을 좀 기억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특수성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국문화 형성 과정, 세계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원이 끝났어요. 1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또는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은 첫째 한국사의 역사의 개념. 그렇죠? 역사의 두 가지 개념.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 자, 두 번째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특히 특수성.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 자, 1단원 끝. 1단원은 그 두 가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파트 2라고 나와 있네요.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선사시대겠죠. 자,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0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로 들어갈 건데 자, 이쪽으로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역사 두 가지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역사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봐야 되냐? 기록을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죠. 이 책은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긴 걸 여러분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서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기록이 필요하다. 자, 그럼 봅시다. 역사라는 게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자, 기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글자가 있어야 되죠. 문자가 있어야 뭐 기록으로 남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게 금방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문자가 필요하죠. 근데 인류가 처음 우리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약 350만 년 전.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아이 있잖아요. 사람도 아닌 원숭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랑 뭐 외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글자가 바로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자가 없었던 시대도 분명히 굉장히 길었을 거다. 자, 기록으로 남기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겠죠? 자,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자 이전의 시대라고 그래요. 자, 문자 이전의 시대니까 뭐라고 할까요? 선사시대라고 하겠죠. 그래서 선사시대는 자, 뭐가 없어요? 문자 이전의 시대. 자, 그래서 당연히 뭐가 없냐면 기록이 없죠. 책, 비석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아있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단원이 바로 이거예요. 선사시대. 우리가 선사 배울 거구나. 자, 그럼 봅시다. 선사를 배울 건데 그러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뭔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선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선사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썼던 도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사시대 앞으로 배울 건데 이 단원의 이름이 뭐죠? 선사시대 하면 어떤 시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도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시대를 지금 뭘로 나눈 거냐면 도구로 가지고 나눈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구에 뭘 가지고 나눈 걸까요? 석기는 뭐죠? 돌이겠죠? 그 다음에 청동은 뭐냐면 청동이에요. 청동. 청동이 뭐예요? 구리에다가 이거저거 섞은 거예요. 합금 같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철기는 뭘까요? 뭐 당연히 철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도구에 뭘 가지고 나눈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나눈 거구나. 아, 우리가 시대 이름을 도구에 재료를 붙였어. 왜? 기록이 없으니까. 도구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가지고 시대를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석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또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구석기와 신석기는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 구석기는 돌을 떼서 만들고 신석기는 돌을 맨질맨질하게 갈아서 만들어요. 그럼 뭘 가지고 나눈 걸까요? 도구에. 그쵸? 이제 도구를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 어떻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도구의 제작 방법을 가지고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선사시대는 뭘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나누는구나. 자, 그래서 선사시대를 공부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도구를 뭘 썼지? 자,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뭘 썼지?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뭘 썼지? 청동기 시대의 도구가 뭐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사시대 공부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도구가 다 달라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도구부터 공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가지고 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알 거니까 사실 가락바퀴 다 들어본 거니까 가락바퀴가 발견됐어요. 그럼 가락바퀴를 가지고 뭘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해서 먹고 살았지? 그게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는 도구를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뭐 대충 해도 돼요. 잠은 아무 데나 자도 되고 아무거나 걸쳐도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예요. 뭐래서 먹고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도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청기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도구가 중요하겠죠. 이 도구에는 뭐 뗀석기도 있을 거고 뭐 간석기도 있을 거고 청동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토기도 있겠죠. 토기. 다 도구라고 그냥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도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경제. 그 다음에 또 경제를 우리가 챙기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여서 살았냐, 집을 지었냐, 뭐 이동을 했냐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잖아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까지 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어떤 걸 믿었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종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구, 경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사회, 그 다음에 뭐 종교, 예술이죠. 말하자면 예술 이런 것까지를 여러분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내가 선사시대에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자, 그러면 선사시대는 어떻게 이제 뭘로 나누고 이런 걸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제1절 한번 볼까요? 자, 제1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우리가 자, 지금 여러분 교재에 뭐부터 나와 있냐면 세계의 선사부터 나와 있어요. 전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의 선사부터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개념이 인류의 출현. 자, 인류의 출현 아까 350만 년 전에서 뭐 한 300만 년 사이에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 우리나라 살았던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계사니까. 뭐가 중요하댔죠? 한국사. 그쵸? 세계사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자,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만 좀 알아두자. 자, 가장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그리고 인류는 도구와 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자, 21페이지 보시면 원시 인류의 진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하나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프린트에 그 책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맨 처음에 나와 있고요. 시기라고 써 있죠. 자, 거기 무슨 시대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호모 하빌리스예요. 자, 그럼 호모 하빌리스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구석기 전기,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 시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예요. 그럼 호모 에렉투스는 어느 시대 사람? 구석기 중기 구석기 시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역시 구석기 중기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어느 시대? 후기 구석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호모 하빌리스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여기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은 다 어느 시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네.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자, 그러면 특징 한번 쭉 볼게요. 이 특징은 전부 다 어느 시대 특징인 거죠? 그쵸? 구석기 시대 특징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시체를 매장했어. 어느 시대죠? 어느 시대 사람의 특징? 구석기 시대죠. 이게 모두 다 구석기 시대 거구나. 자, 아까 금방 말했죠.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징은 다 어느 시대 특징이다? 구석기 시대. 자, 불을 어느 시대부터 썼어? 구석기 시대. 언어를 언제부터 썼어? 구석기 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구석기 시대 거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직립 보행, 도구 제작, 그 다음에 언어 사용, 불 사용, 시체 매장, 동굴벽화 다 어느 시대 거구나. 구석기 시대 특징이구나. 끝. 됐죠? 네,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농경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드디어 뭐가 시작됐냐면 농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농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2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농경과 목축의 시작. 자, 그럼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이 농사의 시작이 인류 생활을 엄청나게 바꿔놨다. 즉, 그냥 따먹다가, 그냥 있는 거 먹다가 이제 길러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다. 자, 그런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얘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줬냐.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에서 엄청 중요한 변화야. 그래서 여기에 뭘 붙여줬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줬어요. 자, 다시 농경의 시작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원래 혁명은 정치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 아니죠.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혁명자를 딱 붙여준 거예요. 자, 농경의 시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신석기 혁명이다. 알겠죠?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에 두껍게 신석기 시대 나와 있죠. 신석기 혁명. 자, 신석기 혁명. 원래 혁명은 아무 데나 붙이는 거 아니야. 정치에만 붙이는 거야.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농경의 시작을 혁명이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뭐야? 농경의 시작이야.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갈게요. 자, 청동기로 넘어가면 자, 청동기 시대에는 23페이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지도를 한번 쭉 봅시다. 거기 보시면 지금 네 군데 약간 진하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네 군데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면 문명의 시작이에요. 문명.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미개하지 않아 우리는. 좀 어느 단계로 들어간 거죠. 문화가 발전해서. 그래서 이 단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고 문자를 쓰기 시작했고 청동기를 쓰기 시작했고 계급이 생겼고 국가가 생겨요. 자, 이런 지금 제가 말한 특징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명이라고 하고 이 문명의 단계로 들어간 시대가 언제냐면 청동기 시대예요. 자, 문명이 시작된 게 어느 시대라고요? 청동기 시대.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뭘 쓰기 시작했다고 했냐면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때부터가 역사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건 철기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다 지역별로 언제부터 선사고 언제까지 선사고 언제부터 역사고 이게 조금 다른데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철기 시대까지를 그냥 선사, 그 이후를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선사 시대를 살펴봤어요. 자, 화석 인류들이 아까 쭉 나왔죠. 그거 다 어느 시대 사람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 자, 그 다음에 문명이 발생했어요. 어느 시대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의 선사시대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의 선사에서는 딱 그만큼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볼 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